지금 내가 삼성전자를 한 주도 안 갖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삼성전자 사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은 걸릴 수 있다. 업황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은 좀 앞으로 잘 갈 수 있는 업황들 이런 거 어떻게 알고 또 그 안에서 또 어떻게 종목을 고르는 그런 방법들 있는지 알려주셔야죠. 그래서 지금 뭐가 올라갈지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예요. 저도 쉽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업종이 떨어졌고 2차 전지도 사실 그렇게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막 급락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뭐가 좋아질 것이다 뭐 예상하기보다는 네. 아까 제가 이제 종목 고르는 방법들 네. 차트를 통해서 뭐 이렇게 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지금 신고가 나는 종목은 별로 없을 거고 네.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네. 업종 그런 종목들을 찾다 보면 업종이 보여요. 같은 업종이네 이렇게 그렇죠. 보인다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셀트리온이나 네. 바이오 업종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내년에 이익이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추적해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 뭐 지금 점쟁이처럼 내년에 뭐가 그거 맞춘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박재영이 뭐 하반기에 무슨 업종이 좋아질 거래. 그거는 다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그거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트를 계속 내가 노력해 가면서 힌트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가 하는 게 말씀이시네요, 중요해요. 저도 모릅니다. 네. 저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거. 많이 떨어진 거. 많이 떨어진 게 저는 지금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뻔한 얘기죠. 그리고 실적이 많이 떨어졌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는데 이익도 많이 떨어지는 애들은 네.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익은 이렇게 많이 하락 안 하는데 주가는 많이 떨어졌네? 네. 그런 종목들은 분명히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죠. 그럼 업종별로 그런 기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가져볼까요? 18년차 경력 갖고 계시니까 저희보다도 빠르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네. 반도체 섹터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2차 전지 섹터도 한번 훑어봐 여기도 주시죠. 좋긴 좋은데 저는 약간 의심이 있어요. 왜요? 전기차도 많아지고. 전기차 근데 전 영업이익도 너무 늘고 비싼 것 같아요. 어. 지금 산다고 하면 네. 저도 이제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차를 살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야 전기차 이렇게 비싸? 맞아. 저도 네. 생각했어요. 차를 살려고 보고 있는데 그래 작년에는 코인으로 돈 벌었고 주식으로 돈 벌었으니까 지를 수 있어. 물론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네. 전기차를 뭐 6, 7천만 원? 뭐 테슬라 같은 게 더 올랐죠? 네. 산다고? 그리고 현찰로 안 사고 분명히 이제 36개월 할부나 캐피탈 뭐 자동차 캐피탈 해서 살 건데 금리가 오르면 그게 가격이 더 올라갈 텐데 산다고? 저는 약간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10년 전에 코스닥 1위 종목이 뭐였을까요? 뭐예요? 서울반도체였어요. 서울? 진짜요? 예.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요? 네, 이거 알아요. 뭐죠? 근데 반도체 회사가 아니었던 걸로. 반도체 아니죠. 네. LED. 지금 여기도 조명 다는 아니구나. LED잖아요. 그때 저희 때만 하더라도. 화장실에 백열전구 달려있고 뜨거워지는 거 알죠? 그거 필라멘트 있는 거. 그게 다 LED로 바뀐다. 가로등이 다 LED로 지금 다 LED예요, 가로등은. 옛날 그런 가로등 없잖아요. 바뀐다. 그 얼마나 지금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뀐다 만큼 파급력이 있지 않아요? 그렇네요. 모든 백열전구가 없어지고 모든 가로등이 LED로 바뀌는데 근데 서울반도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완전 나락으로 가 있죠. 몇몇 LED 업체들은 사라졌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큰 성장에는 큰 경쟁이 있어요. 물론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이게 우리 업체들이 1위를 하고 있긴 하지만 CATL이나 이런 기업들이 없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레드오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레드오션이 되면 꼭 LED처럼 되란 법도 없지만 되지 말란 법도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너무 경쟁이 심해진다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빠진 종목들이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편안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락하기 시작해서 조금 저는 걱정스러운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반도체는 싸긴 싸다. 네. 2차 전지는 약간 걱정이 되긴 한다. 많이 올라 있어서. 그러면은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저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오고 지수 급락할 때도
얘들은 미리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안 떨어지더라고요. 뭐 워낙 많이 물려서 이제 더 팔 것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익이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팬데믹 끝나고 나면 이제 뭐 항암이나 이런 것들 다시 뭐 연구 개발 이런 거 다시 시작될 거잖아요. 네. 이익이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뭐 밸류에이션도 사실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라서 지금 과거에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도 한번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제약바이오. 네. 그러면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약간 언택트, 비대면, 인터넷 네, 이런 플랫폼 업체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다. 워낙에 급하게 떨어져서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런데 결국은 뭐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물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된다. 뭐 어찌 됐든 간에 과거 그 굉장히 높았었던 가격대를 금방 회복하지 못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카카오톡 안 쓰고 살 수는 없고 그 플랫폼에서 이제 그 파생되는 그런 성장성들 이런 것들을 이 두 개의 기업이 거의 독점해 나갈 거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는 시점까지는 안 좋겠지만 그게 멈추고 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충분히 회복될 수 네. 있다. 자동차도 한번 짚어주시죠. 자동차는 굉장히 싸긴 싼데 네. 제 책에도 썼는데 저는 자동차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자동차 업종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가려면 전기차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 이런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독일에서 현대차 압수수색 들어가고 막 검찰 조사 들어갔다. 저는 그게 이유가 있다라고 봐요. 왜요? 이제 독일 자동차의 시대는 약간 끝난 것 같거든요.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미래차로 넘어가면서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애가 탄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현대기아차를 이제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중국은 이제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이 전기차는 더 빠르니까. 근데 중국 전기차가 미국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유럽도 쉽지 않을 거고. 근데 미국에서 지금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얼마나 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항상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이었어요. 자동차 업종은. 거의 사양 산업이었고.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그렇죠. 이제 반도체 공급 병목이 풀려서 본격적인 이제 진검승부를 할 때 뭐 포드나 GM이랑 진검승부를 할 때 현대차가 치고 나갈 수 있으면 지금처럼 점유율을 높일 수 있으면 저는 멀티플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섹터, 저는 이것도 거의 개미 무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리오프닝 섹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걱정하는 게 코로나가 지금 다시 확산되는 거 아니야? 오늘 데이터 보니까 확진자 수가 좀 늘었더라고요. 중국도 막 얼마 전까지는 다시 봉쇄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재무제표가 한 3년 동안 장사를 못했잖아요. 증자해야 되고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보석 같은 종목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 근데 오히려 돈을 더 벌었어요. 코로나 전보다. 이제 그런 종목들은 좋겠지만 선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좋아진다라고 해서 다시 관광객이 몰려오고 우리가 여행을 간다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재무제표 꼭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년 적자가 누적돼가지고 유증을 한다든지 시비 발행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저는 지금 당장 뭐 주가가 뭐 몇십 프로 오른다라고 한들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무제표가 코로나가 끝나고 특수를 일으키면서 이익이 좋아진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의견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섹터만 더 볼게요. 은행, 금리 인상기니까 요거까지만 업황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안 좋아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요. 이제 국가의 간섭을 받는 업종들. 예를 들어 한전. 한전 적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뭐 전기세 올린다.
원가가 33원 올랐는데 지금 5원 올린다는데 그래서 5원 오른다고 발표하고 급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이 독점적인 권한이 있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해도 정부가 이렇게 해서 간섭하고 하는 업종들은 저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KT인지 KT, 네. 한전 장기 차트 보세요. 다 뭐 이렇게 장기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도 사실 뭐 민간은행이다라고는 하지만 네. 정부에서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너희 대출이자 돈 너무 많이 버는 것 같아. 그게 기업한테 할 얘기예요? 기업이 물론 이제 너무 폭리를 취하면 안 되겠지만 애플한테 애플 너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팔았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은행주가 저평가 받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 경제에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그런 기업과는 거리가 좀 있는 산업이라서 뭐 물론 이제 배당을 보고 들어간다 이런 건 괜찮죠. 네. 내가 뭐 한 10년, 20년 그냥 배당만 따박따박 받을래 이런 건 괜찮은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저는 은행주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섹터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네. 은근히 정확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저 18년 이랬다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정확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네. 내가 얼만큼 수익을 내느냐일 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뭐 수익이 나도 이거를 파는 그 타이밍 잡는 게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죠. 네. 그 핵심 18년 경력이라고 하셨잖아요. 알려주세요. 매수는 기술이고 오. 매도는 예술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다. 아니 얼마 막 정말 그지같이 사도 엄청 비싼 가격에 사도 그거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면 예술이네. 네, 수익 나는 거잖아요. 매도가 가장 중요한데 네.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사실 없어요. 답은 사실 없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매도라는 거는 원칙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도의 기준이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 내가 매수했을 때의 기준과 맞지 않았을 때는 매도해야 된다. 아, 뭔가 회사가 돈을 못 벌거나 부채가 늘어나고 뭐 차트가 어그러지고 이러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하윤 씨가 A라는 종목이 이익이 늘어나서 내가 매수를 이 회사가 이익이 너무 잘 늘어나네? 작년보다 이익이 50%나 늘어났어? 재작년 50% 늘어나고 올해 50% 늘어나고 내년에도 50% 늘어날 거라는데? 라고 해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는 한은 매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익이라는 거는 분기 단위로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런 거라서 어제 오늘 이익과 관련 없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약간 막 수급이 막 매도가 외국인 매도가 막 나오면서 주가가 잠시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때요? 팔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팔고 나면 며칠 지나면 이렇게 올라 있어요. 그런 경험은 투자하시는 분들 엄청 많을 거거든요. 꼭 그래. 꼭. 저도 엄청 많아요. 이게 막 처음에 살 때는 이렇게 분석해서 이게 투자 포인트가 이거 있지? 이렇게 해서 딱 샀는데 네. 장이 안 좋아서 단기에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팔고 나면 걔만 올라요. 걔만 막 급등해요. 그런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익이 늘어나서 샀는데 이익이 계속 유지가 된다. 네. 그러면 주가는 좀 떨어져도 그건 가격과 가치를 좀 구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보유를 하고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익이 늘어난다라고 샀는데 이익이 줄어들었는데 못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익이 줄어들었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다음에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분명히 망합니다. 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자기 합리화하거든요. 그러니까 팔 때는 그 기준이 변했으면 무조건 팔아야 되고 기준이 변하지 않았으면 조금 들고 가야 되는. 그게 저는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얼마큼 빠지면 무조건 난 손절한다. 아니 뭐 이렇게 익절한다. 아니면 내가 산 가격에서 10% 이상 빠지면 손절한다. 이런 기준들도 세워놓을 필요가 있는 게 사실 내가 판단이 틀릴 수 있잖아요. 판단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판단이 틀리는 걸 미리 예방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손절가를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도 매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목표가와 손절가를 그렇죠. 정해놓고 지켜라. 목표가는 정해놓을 필요가 없고 목표 수익률? 그것도 저는 필요 없다라고 봐요. 필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봐야 되는 거거든요. 고점까지 올라가고 이게 사실 발바닥에서 사면 안 되고 무릎에서 사야 되는 거고 팔 때도 어디서 팔아라고 하죠?
머리 꼭대기가 아니라 어깨. 그렇죠. 그래서 고점을 확인한 다음에 떨어질 때 파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머리의 꼭대기에서 최고점에서 팔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욕심이고 점쟁이나 할 수 있는 거고 바닥에서 사는 거랑 발바닥에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점 갔다가 떨어지는 걸 보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 어깨에서는 팔아라. 그렇죠. 전 지금까지 어깨에서 샀던 것 같은데 이제 어깨에서 이렇게 이렇게 엎드려 있는 엎드려 있고 무릎 이제 세우고 다시 올라가지 네, 않을까 네. 이 믿음으로 샀는데 그건 아니구나. 네. 그리고 또 책에 봤더니 떨어지는 주가에 베팅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네. 비슷한 맥락으로 하신 말이겠죠. 떨어지는 거는 저는 이유가 있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신고가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고가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낙폭 과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서 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떨어지고 있는 거, 떨어지는 칼날. 아까 낙폭과대는 떨어졌다가 네. 모든 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히 올라가는 것도 없지만 영원히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떨어졌다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뭐 악재가 해소되고 아까 낙폭과대 반등도 네. 차트만 보고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낙폭과대가 됐을 때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적이 안 좋아졌다든지. 그러면 재무제표를 확인해보고 여기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네? 그러면 매수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사실 어떤 악재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10만 원에서 막 6만 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것들 막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너무 사고 싶잖아요. 사서 반토막 났으니까 5% 10%만 먹고 나와도 맞아. 그런데 단기로. 주식이라는 거는 장기 투자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사야 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주식이거든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건 항상 우상향해 왔어요. 지수로 봤을 때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의 싸움인데 네. 아까 그렇게 급락하는 거 그런 종목들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급락한 거 아니에요. 뭐 누가 횡령을 했다든지 네. 뭐 사고가 터졌다든지 그런 것들은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져요. 내가 이거 단기로 먹고 나와야지 라는 생각에 들어가는 건데 혹시나 물리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안 나서 물리면 오래 들고 가면 들고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가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냥 포기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책에 이렇게 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확신이 많이 드신 분들은 네. 막 100% 그냥 올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 됩니다. 이건 아니죠. 네. 분산 투자 무조건 분산 투자하셔야 돼요. 무조건. 네. 저는 사실 주식을 이렇게 보면 약간 감이 와요. 이 사람 주식 잘하겠다 못하겠다. 전 어때요? 근데 잘 안 왔어. 그러니까 어떤 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주식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 중에 주식 잘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한마디로 다 갖다가 네. 한 종목에 막 그렇죠. 올인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것만 돼. 뭐 예를 들면 뭐 작년 같은 성장주가 무조건 답이야.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람 다시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응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답이다, 이게 맞다라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서 몰빵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사실 그렇게 하면 먹을 때도 덜 먹잖아요. 저는 한 번에 사서 삼성전자 58,000원에 사서 뭐 7만 원 가면 뭐 30% 그냥 다 먹을 거예요. 분산 투자하면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익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지. 네. 하나에 몰빵해가지고 주가가 급락했을 때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렇죠. 자산 배분. 자산 배분. 네. 시장이 알아서 돈을 굴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자산 배분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홍치욱 대표님이 많이 네. 하시는 건데 주식에 몰빵을 해놓으면 주식이 하락하면 답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시구나. 그렇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뭐 지금은 미국 주식도 하고 한국 주식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전 세계 모든 주식 자산이 다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대응할 수 있을까요? 주식만 하는 사람이? 그냥 내 자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달러 자산도 가지고 있고 채권도 가지고 있고 그럼 주식이 떨어질 때 달러는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팔아가지고 많이 떨어진 삼성전자 사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많이 떨어진 삼성전자는 다른 거보다 더 많이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돈을 벌어준다. 그렇죠. 그게 시장이 알아서 벌어주는 거죠.
그러려면 또 분산 투자를 해야 분산 되고. 투자해야 되고 자산 배분해야 되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리밸런싱 해줘야 되고 비싼 자산은 좀 팔고 많이 떨어진 거 좀 사주고 이런 게 시장이 돈을 벌게 해주는. 아, 근데 결국 들어보니까 네.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 거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이거를 실행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네. 투자할 때 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인드로 저희는 앞으로 투자를 해야 좋을까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어려운 시기고 그리고 실패하는 이유가 네. 내가 한 번에 부자가 되겠다. 한 번에 뭘 하겠다. 난 지금 올해 2배 수익 내고 내년에 2배 수익 내고 뭐 이렇게 이런 생각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지금은 많은 자산들 뭐 코인도 떨어지고 뭐 다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분산 투자하고 목표 수익률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잡고 매년 50%씩 수익을 내면 와. 한 10년이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사실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일이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50% 수익 못 내요. 그래서 적절하게 시장보다 조금 더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산 배분 해놓고 그럼 적절한 목표는 어느 정도예요? 지금 지수가 좀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 네. 작년에 이제 3천 갔었잖아요. 네. 1980년대부터 작년까지 이제 지수로만 따져봤어요. 지수 투자했다라고 따져봤을 때 지수가 연평균 지금 8에서 9% 정도 올랐어요. 네. 장기적으로. 오. 그래서 그 정도 목표 수익률 뭐 가지고 가면 네. 뭐 지수만 투자해서 그렇게 된 거, 우리나라 지수에만 투자해서 그렇게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 미국 주식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 10% 정도 연으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 야, 연에 10% 내려면 뭐하러 하냐. 그렇죠. 은행 적금에도 지금 5% 넘게 주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쌓이다 보면 네. 10년, 20년 쌓이다 보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변하거든요. 복리 때문에. 맞아. 그래서 그렇게 뭐 목표 수익률을 잡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굉장히 많이 아끼셔야 돼요. 수수료요? 네, 저도 이제 많이 증권회사에 나가요? 있지만 그렇게 체감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많이 조금씩 깨워. 나가니까 0.0 몇 프로씩 네, 나가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100번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매매를 100번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연에 1, 2%씩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목표 수익률 몇 %? 잡으라고 했죠? 10%. 네. 그게 10%일 때랑 8%일 때랑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굉장히 좀 아끼는. 지금 가면 제가 증권사에 있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세요. 새로운 증권사에 지금 온라인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 무료 수수료 주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뭐 펀드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사실 ETF 같은 것들 굉장히 수수료가 저렴해요. 이런 것들 이용하시는 게 네. 사실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체감상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게 10년, 20년 모이면 나의 수익률의 한 3, 40%를 갉아먹거든요. 진짜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낄 수 있는 건 아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마인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것부터 그럼요. 수수료부터 네. 아끼자. 저 이제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사야 할 주식과 당장 팔아야 할 주식의 특징이 있다면? 아, 이게 기간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네. 그 하윤 씨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뭔지 모르고 나랑 다르고 네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다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삼성전자를 한 주도 안 갖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삼성전자 사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1, 2년을 봤을 때는 네. 성장주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성장주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지금 매수 타이밍인 거죠. 2년 뒤에는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왜냐면 네이버 카카오 말고는 대안이 없거든요. 독점하는 기업. 네.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모바일 독점하고 있잖아요. 네이버가 웹이나 광고 이런 독점하고 있잖아요. 네. 결국은 이 사이클이 지나면 다시 그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뭘 사야 돼?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내가 지금 주식만 가지고 있고 현금이 하나도 없어. 네. 그러면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한 시점이고 네. 왜냐하면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공부를 해서 뭐가 부족한지 결국에는 뭐 이 책으로 공부해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남한테 물어보지 말고 왜냐면 자기 사정은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자기가 부족한 걸 좀 채워 넣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 근데 삼성전자 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뭐고 증권사들이 지금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네. 왜 반대로 말을 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목표가를 이제 하향 조정하고 있어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절대적인 가치로 이게 아까 삼성전자 사이클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안 만들면 누구도 못해요. 컴퓨터도 못 만들고, 물론 이제 하이닉스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겠지만 핸드폰도 못 만들고 핸드폰도 못 만들고 전기차도 못 만들고 지금 이제 하락 사이클이 시작됐는데 이익 추정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주가가 먼저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왜냐?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시장이 그만큼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클이 예전처럼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슈퍼사이클 막 떠들었는데 네. 안 왔잖아요. 하락 사이클이 정말 슈퍼사이클처럼 올라면 슈퍼사이클처럼 올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이클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주가는 이미 일정 부분 반영이 됐고, 아까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가정을 네네. 했었잖아요. 결국은 지수가 올라오려면, 지수가 지금 우리나라 주식은 3,300이 적당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사도 되겠지만, 네. 3,300에서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까? 없죠. 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하고 지수가 올라올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이 그럼 뭘 살까요? 삼성전자를 엄청 팔았는데 들어올 때는 뭐 현대차 사고 그거 살까요? 아니에요. 저는 삼성전자 산다라고 봅니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 삼성전자 안 사고 절대 못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외국인이 사서 지수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저는 무조건 올라옵니다. 저 그럼 궁금한 거 딱 마지막 한 가지 네. 더. 아까 없는 사람은 지금 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가 절대 하지 말라는, 이게 김작가 TV에 나와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네. 물 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삼성전자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 내 계좌에 삼성전자가 30% 있는데 지수만큼. 네. 근데 이제 뭐 삼성전자가 박찬이 올라간대. 그럼 막 더 사. 그럼 뭐 더 사. 분할 매수일 수도 있잖아요. 밑에서. 그렇죠. 추가 매수? 분할 매수와 물타기의 차이점은 계획이 되어 있었느냐와 그렇지 않은 즉흥적이냐의 차이예요. 내가 삼성전자를 원래 살라고 했었어. 네. 이제 100주를 살라고 했었어. 근데 20주만 샀어. 나머지는 더 떨어지면 살 거야. 이건 분할 매수. 그런데 100주를 샀어. 근데 물렸어.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아. 또 사. 이건 물타기예요. 왜? 물타기는 왜 하면 안 되냐? 포트폴리오가 기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제 자산 배분하고 리밸런싱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계속 삼성전자만 사다 보니까 이거 팔고 삼성전자 저거 팔고 삼성전자 계좌에 보면 수익 난 종목은 10종목인데 비중이 5%라서 포트폴리오가 아주 그냥 막 이제 수익률은 50%씩 막 올랐는데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못 줘. 그런데 막 삼성전자 손실 난 것만 70%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을 쫓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사도 되겠지만 지금 뭐 삼성전자 없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비중이 많은 분들 더 사서 다른 종목들 올라와서 뭐 제가 아까 횡보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종목들 막 올라와서 막 하하호호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삼성전자 들고 몇 년 동안 버틴다? 올라올 때까지 버틴다?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언젠간 올라올 건데 언제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더 한번 공부해서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해라. 원칙 잘 세우고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진짜 무책임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네. 이 시장에서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리딩방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준다? 책임 안 져줘요. 유튜브에서 누가 종목 이렇게 얘기한다? 그 사람이 책임져 주나요? 안 줘줘요. 그럼 책임은? 네, 거기 여기 맞습니다. 맨날 적혀 있잖아요. 투자 판단은 본인 스스로.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나뵌 손님은 박재영 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